오늘 영상에서는 우리와 함께 살고 있고 한국 경제를 가장 힘든 곳에서 떠받치고 있는 이주 노동자의 현실과 문제점에 대해서 진단해 보고자 합니다. 특히 오늘은 이주 여성 노동자들이 어떻게 한국에서 일하고 또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 고용 시스템의 문제점을 진단해 보고자 합니다. 사회를 맡은 저는 이주노동자 평등연대와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영섭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 나눠주실 손님은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에서 대표로 계시는 허오영숙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에서 활동하는 허호영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단체 활동과 자기소개를 좀 더 부탁드립니다. 네. 네, 저희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2000년부터 활동을 준비해서요. 2001년부터 이주 여성을 주로 다루고 있는 이주 여성 단체입니다. 주로 결혼 이주 여성과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여성들의 이슈를 다루고요. 이주 여성 노동자 이슈와도 관련해서 여러 단체들과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이주 여성이라고 하면은 금방 말씀해 주셨듯이 결혼으로 와서 이주하고 있는 여성들도 있고 또 고용허가제를 비롯한 이주 노동 제도를 통해서 들어와서 일하고 있는 이주 여성 노동자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이주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 현황이 어떤지 또 어려움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주 여성 하면 한국에서는 주로 한국 남성과 결혼한 결혼 이주 여성을 주로 상상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결혼 이주 여성들은 주로 전업주부로 많이 상상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결혼 이주 여성들도 와서 노동자로서 일을 합니다. 그게 어떤 노동 현장에서 임금 노동 시장에 있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할 수는 있는데요. 그래서 결혼 이주 여성들도 노동자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고용허가제 시스템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주 여성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고용허가제를 통해서 들어오는 이주 노동자의 대부분이 90% 이상이 남성 노동자인데 여성 노동자는 8%에서 많으면 10% 정도이고요. 그 중에서도 주로 농업 분야의 한 30% 정도, 숫자로는 10,000명에서 15,000명 정도, 전체 고용허가제의 여성 노동자는 많을 때는 30,000명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난민으로 들어오셨던 또는 동포로서 들어오셨던 한국에서 살아가려고 하면 노동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비자로 들어오더라도 이주 여성들은 다양한 형태로 한국에서 노동시장에 있다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오늘 좀 더 살펴볼 분야가 가사 노동자 분야인데요. 아무래도 현 정부에서 가사 및 돌봄 분야의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주 가사 여성 노동자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비공식적인 부문에서 이주 여성들이 가사 노동자로 이미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현황은 또 어떤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사실은 그 동포들을 대상으로 하는 H2 비자 시스템이라고 방문 취업 제도라고 하는 특례 고용 허가제에서는 이미 가사 노동자로 이주 여성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중국 동포 분들이신데요. 그분들은 H2 비자에서 한국에 방문해서 취업할 수 있는 분야로 식당, 가사 서비스, 네, 이런 것들이 허용되어 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돌봄 노동에 많은 분들이 이미 종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30대 이상 중장년층 여성들이고요. 그래서 H2 비자는 일반 고용허가제 E9 비자에 비해서 여성 비율이 높고 많을 때는 여성 비율이 45%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이미 한국에서 집에서 직접 자면서 숙식을 제공받으면서 하는 가사노동자로도 일하고 식당에서도 일하고 그다음에 요양보호사로도 많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결혼 이주 여성들도 한국에서 전통적으로 여성이면 쉽게 특별한 기술 없이 일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쉽게 취업할 수 있는 분야가 사실 돌봄 분야입니다. 그래서 결혼 이주 여성들도 돌봄 노동 시장에 많이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롭게 돌봄 노동 영역에 가사 노동자로서 필리핀 여성들을 도입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새로운 것이라기보다는 기존에 이미 있어 왔고 했었는데 그게 별로 사회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부분을 이번에 아마 필리핀 여성을 특화해서 특별 가사 돌봄으로 들어오는 건 또 다른 어떤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가사노동 분야가 우리 사회에서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고 또 여성이 하는 돌봄 노동이라고 해서 쉬운 일로 치부받고 있고 또 이제 이주 노동자를 도입한다고 하니 정치권 곳곳에서 최저임금을 차등해서 더 낮게 지급해야 된다는 얘기를 대통령님도 나서서 하고 있는데요. 이런 일이 시행되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돌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한테 소중한 사람, 아이일 수도 있고요. 노인일 수도 있고 우리의 부모님일 수도 있죠. 그분들이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을 때 그분들에 대한 돌봄의 노동의 가치가 굉장히 하락되길 원하는가? 아니면 그분들이 존중받는 돌봄을 하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라고 하면 그 돌봄 노동을 수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당연히 존중받는 노동권이 보장되는 형태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돌봄 노동을 모두가 할 수 있으니까 여성이면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라고 하는 통념에 맞추어서 저평가된 임금으로 돌봄 노동 시장이 유입되기 시작하면 그것은 나의 미래, 나의 아이들에 대해서 저평가된 돌봄을 제공하겠다라는 의미하고도 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노동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아이들이 미래와 우리 사회의 미래에 대해서 정당하게 보상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떤 노동이 되었든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되고 돌봄 노동이라고 해서 최저임금 이하의 노동으로 취급받아야 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정부나 일부 정치인들이 해외 사례를 들면서 이런 최저임금 차등 지급 논리를 정당화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뭐 싱가포르나 홍콩에서는 뭐 50만 원, 60만 원만 주면 된다 이렇게들 뭐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런 해외 사례는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많은 해외 사례에서 홍콩이나 싱가포르 사례가 굉장히 돌봄 노동자들한테 가혹하고 인권 침해가 많았다라는 사실은 이미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도입하고자 하는 가사 노동자가 홍콩이나 싱가포르처럼 저임금의 착취적인 형태로 도입하는 것이 지금의 한국 사회의 수준과 맞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홍콩, 싱가포르는 굉장히 특히 입주 가사 노동자에 대한 성착취와 인권 침해가 많이 일어났고 그것은 여성 인권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사례로 이미 세계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반면교사 삼아서 한국 사회에 도입되는 가사 노동자는 적어도 노동권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손쉽게 해외 사례를 끌어다가 뭐 이런 인권 침해를 부를 정책을 정당화하면 안 될 것 같다는 말씀이셨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그 이주민으로서 한국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겪고 있는 차별에 더해서 또 여성 노동자로서의 겪는 차별, 그리고 돌봄 영역이라는 이유로 또 겪는 차별, 이렇게 삼중고의 차별을 겪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런 가사 노동 분야에서 돌봄 노동 분야에서 이주 여성 노동자가 이제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는데 바람직한 정책은 또 어떤 방향이 되어야 될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적 영역에 들어가는 노동에서는
늘 보이지 않는 인권 침해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기존의 선주민 여성 노동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 검침원이라든지 이렇게 집으로 들어가는 사적 공간으로 들어가는 노동 영역에 있어서는 늘 그 노동자인 여성 노동자들에게 성적 학대나 여러 가지 인권 침해 상황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보완 장치가 없이 그리고 더구나 한국어를 잘 하기 어려운 이주 여성이 그 노동에 투입될 때 어떠한 어려움이 발생될 것인가에 대해서 촘촘하게 살펴보고 그리고 해외의 사례에서도 어떠한 여성 인권 침해 사례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적어도 한국 사회에서는 그러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조치들을 가지고 정책이 도입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것이 우선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뭔가를 최저임금보다 더 싼 값의 노동력을 상상한다는 것은 그 노동의 가치 역시 싼 값에 취급하고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의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힘들게 합의하고 진전해 왔던 최저임금의 그 기준을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가는 것은 한국 사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주 여성들이 더 늘어나서 가사 돌봄 분야에 더 많이 종사하게 되더라도 인권과 노동권이 지켜져야 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정부가 필리핀 이주 여성 100여 명을 7, 8월부터 가사 분야 노동자로 도입하기 위해서 시범 사업을 6개월간 실시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또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함께 또 지켜보고 모니터링도 같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 여성들이 또 공공기관에서 그 전문성을 살려서 통역 번역 활동 업무도 많이 하고 계신데요. 그 노동의 또 실태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결혼 이주 여성들이 한국에 아무래도 정주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상이기 때문에 한국에 정착한 지 또 오래되었고요. 그래서 이중 언어의 강점을 가지고 여러 공공기관에서 통번역, 네, 이중 언어 강사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뭐 대표적인 기관이 과거의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지금 통합해서 가족센터로 가고 있는데요. 가족센터도 있고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라든지 뭐 1345 외국인 뭐 안내센터 뭐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결혼 이주 여성들이 주로 통번역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통번역 업무가 이중 언어 강점 때문에 결혼 이주 여성들이 많이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이주 여성들이 전문성을 살릴 만한 다른 어떤 전문직이 없는 것이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통번역사 같은 경우에는 단일 직종으로는 결혼 이주 여성이 사무직으로 가장 많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뭐 가족센터 같은 경우에는 아마 300명이 넘을 테고요. 근데 문제는 이게 가족센터나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정규직으로 고용되는 게 아니라 특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일부 특화된 사업으로 시기에 따라서 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정규직으로 고용되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정규직 직원들에 비해서 여러 가지 조건이 열악하고 승진 가능성이나 그런 것이 처우나 여러 가지가 열악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는 다문화 가족 정책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결혼 이주 여성들에 대한 또는 그 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것이 대부분 가족을 잘 유지하기 위한 정책에 포커싱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 결혼 이주 여성들이 이미 정착 단계에 들어갔고 정착한 지 이제 20년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분들이 노동자로서 주체로서 설 수 있도록 노동권에 훨씬 관심을 기울일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족센터나 다누리 콜센터나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같은 통번역사 노동이 많이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오히려 관리직의 센터장이나
리더십에 이주 배경 인구인 결혼 이주 여성들이 센터장으로 취임을 하고 이게 뭐 한 전체 이주민 지원 공공기관의 한 30% 정도가 리더가 센터장이 결혼 이주 여성이다라고 하면 저는 이주 여성들의 세력화가 굉장히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통번역 노동을 하고 있다라는 접근보다는 우리 사회의 리더로서 이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아예 직장에서의 상사로서 경험을 해볼 수 있도록 선주민들도 그렇게 해서 굉장히 노동권이 확대된다면 이분들이 한국에서 평등하게 시민권을 실현하는데 굉장히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통번역 노동이라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또 말이 통번역이지 실제로는 이주민들을 끊임없이 이제 만나고 상담하고 뭐 가족센터 업무에 되게 중요한 부분을 맡고 있을 텐데 뭐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뭐 사업비로 지출한다는 명목으로 뭐 최저임금만 계속 10년을 일해도 그렇게 주고 뭐 호봉이나 승진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게 되게 이런 차별을 또 왜 부과하고 있을까 이런 의문도 드는데요. 왜 사업 설계가 이렇게 됐을까요? 글쎄요. 정부한테 물어봐야 될 네. 것 같은데. 아무튼 네. 이런 사업 설계도 당연히 근데 이게 저는 이주민 지원 공공기관이 뭐 고용노동부, 지자체, 법무부, 여성가족부 여러 곳에서 있는데 거기에서 이주 여성들을 고용하는 형태가 다 비슷한 형태로 네. 나타나고 있다라는 건 뭔가 이주 여성들을 동등한 시민 자격으로서 인정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건 아닌가? 약간 상징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왜냐하면 특별히 고사업만, 통번역과 관련된 사업만 사업비로 특성화 사업으로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이주민 지원 공공기관에서 통번역 업무는 기본 업무이고 필수 업무일 텐데 그거를 특별하게 배치해서 필요하면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저는 잘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런 차별을 또 하루빨리 없어져야 될 것 같고 또 그런 이주 여성들이 또 주체적으로 지금 나서서 이런 차별 철폐할 것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요. 하루빨리 없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주 여성들이 많이 일하고 있는 분야가 농업인데요. 그 농업에서는 몇 년 전에 또 캄보디아 이주 여성 노동자 속행 씨가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사망한 사건도 있어서 많이 알려졌는데 아직도 매우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농업에서 일하는 이주 여성 노동자들의 상황은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고용허가제 시스템 자체가 다 아시다시피 사업장 이동 변경이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성 노동자들이 사업장 안에서 어떤 경험을 할 때 나쁜 경험이나 본인이 원하지 않는 어떤 경험을 할 때 자의로 사업장을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사업장 안에서 성폭력을 경험하거나 할 때 성폭력을 반드시 신고를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성폭력이 상당히 특수한 범죄여서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외부로 알리기 쉽지 않은 범죄 중에 하나입니다. 가해자가 그런 것을 활용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면 그런 특성을 가진 성폭력 범죄를 경험한 이주 여성이 사업장 이동을 가해자랑 같은 사업장에 있는 것이 당연히 힘들고 괴로워서 사업장 이동을 원한다고 하면 반드시 신고를 해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지만 사업장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폭력 범죄 자체가 신고율이 그다지 높지 않은 범죄인데 이주 여성 노동자가 사업장 안에서 그런 경험을 할 때 사업장 이동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주 여성 노동자를 막막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장 이동 제한은 굉장히 이주 여성 노동자를 모든 이주 노동자를 옥세게 하는
나쁜 제도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반드시 없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우리 사회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닐하우스 기숙사 문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지 10년이 훨씬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비닐하우스 또는 비닐하우스 안에 컨테이너 박스 형태로 기숙사로 주어집니다. 그게 남성이나 여성이나 모두한테 힘들지만 여성 노동자들은 그게 일단 숙소의 안전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말씀하신 그 포천에서 일어났던 캄보디아 여성 노동자 사망 사건에 그 비닐하우스에 같이 간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 약간 성인 남성이 살짝 힘을 주기만 하면 비닐하우스의 뭐 잠금 장치나 이런 거는 그냥 아무런 힘 없이 열릴 것 같은 굉장히 부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갈 때마다 거듭거듭 놀라는 건 화장실입니다. 산이나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간이 화장실이 굉장히 지저분하게 농장 한쪽에 있고 그 화장실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기숙사 안에는 사실은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성 노동자들이 화장실에 밤에 가는 것을 참고 그러다 보니까 여성 관련 질병에 또 노출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기숙사 주변에 어떤 농촌의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고 위생적으로 열악하고 곰팡이 많고 그랬습니다. 농약병이 주변에 있는 경우도 보았고요. 그래서 여성 노동자들의 건강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국가 간의 MOU를 맺어서 여성 노동자들을 이주 노동자들을 한국에 와서 일하도록 국가의 책임하에 하고 있다라고 하면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쉴 수 있는 기숙사 역시 국가의 책임으로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안전이 노동자들이 노동 환경보다 훨씬 중요하게 지금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력한 조치가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농업 노동이나 뭐 어업 노동도 마찬가지지만 뭐 취약한 노동 분야이고 또 거기서 이제 살면서 일을 하는 이주 여성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열악한 숙소 조건, 화장실, 또 안전하지 않은 환경으로 인해서 더욱더 위험에 내몰릴 가능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지난 10년도 넘게 전에부터 시작된 그 기숙사 문제, 안전한 주거 조건, 이런 것들이 하루빨리 해결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결혼 이주민들이 한국 사회에 들어온 지도 거의 20년 넘게 흘렀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요. 이주 여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되게 궁금한데요. 가족을 이뤄서 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겪으면서 또 한부모 가정이 되기도 하고 또 노동시장에서 어떻게든 또 살아남아야 되니까 고군분투하는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 남성과 외국 여성의 국제 결혼이 가장 많았던 시기는 2005년이거든요. 2003년부터 뭐 2만 건 가까이 한국 남성과 외국 여성의 결혼이 이루어지다가 2005년에 3만 건 넘어서 피크를 정점을 치고요. 2012년까지 2만 건 이상 유지되고 그 다음에 한 18,000건 요 정도로 떨어지다가 코로나 시기에 굉장히 줄어들었다가 2023년에 14,000건 정도로 살짝 회복세이긴 합니다. 근데 사실은 2000년대 초반에 훨씬 더 많은 분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20년 넘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혼 이주 여성들이 한국에 정주할 대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정책도 그에 맞춰서 적응 지원과 관련된 정책이 많았고 실제로 그것이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지금은 정착 단계에 들어간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초기에 뭐 한국어 교육과 같은 적응 지원의 시기를 넘어서서 이제 그러면 이주 여성들이 정착을 했는데
대부분 이주 여성들이 여러 다문화 가족 실태 조사에서 가족의 어떤 경제적 환경이 한국 전체 평균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옵니다. 그 얘기는 임금 노동 시장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노동을 해야지만 한국 사회에 정착할 수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혼 이주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이나 이런 것이 선주민 여성과 비슷하게 나오거나 훨씬 높게 나오는 시기도 있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조금 더 낮게 나오긴 한 것 같고요. 그래서 결혼 이주 여성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노동시장에서 지금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질 좋은 일자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는 한국어 단일 사용이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한국어에 능숙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질 좋은 일자리가 별로 없는 상태이고요. 그나마 가장 이제 사무직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일자리가 주로 통번역 관련한 일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많은 이주 여성들이 저희가 뭐 실태 조사를 하건 다른 데서의 조사이건 아무래도 비정규적인 노동 그리고 비정기적인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시장에서 자기의 어떤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큰 사업장, 노조가 있고 그래서 노동권이 어느 정도 인정되는 그런 사업장에서 일하기보다는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서 열악한 노동을 하고 있는 게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한국의 이주여성 노동 정책에 대해서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허오영숙 대표님의 말씀을 들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